유럽 끝자락의 작은 국가 포르투갈은 어떻게 세계 최초의 식민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포르투갈은 기독교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던 레콩키스타 과정에서 독립왕국이 된 나라입니다. 13세기 후반 레콩키스타를 완수하고 이후 약 100년간 카스티아와 영토 분쟁을 벌였는데 1385년 주왕 1세가 알주바우타 전투에서 카스티아로부터 승리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포르투갈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모두 바다 건너 어딘가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전쟁 속에서 탄생해 오랜 기간 싸워온 나라였습니다. 귀족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명예라는 사회적 자산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과 싸우길 원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지정학적으로 지중해 문명권 서쪽 끝에 위치해 지중해 무역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은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포르투갈의 도시와 상인계층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교역로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직자들도 과거 포르투갈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기독교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계속해서 팽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국왕 주왕 1세의 삼남 에니크 왕자는 특히나 해외 원정을 열렬히 지지했는데 그가 바로 후일 대항해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여겨지는 일명 항해왕 에니크입니다. 포르투갈이 주목한 곳은 이베리아 반도 건너편의 항구 도시 세우타였습니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은 세우타에서 말라가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 마지막 이슬람 왕조 그라나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지중해 주요 상업항으로 북아프리카 최대의 밀 수출항이었으며 유럽으로 수출되는 금, 노예, 상아 등 사치품이 유입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제노바의 상인들은 이미 이곳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죠. 만약 세우타를 정복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그라나다를 제압할 뿐 아니라 당시 포르투갈은 금 생산지를 직접 찾아 금 무역을 주도하고자 했는데 절실히 필요로 하던 금의 주요 수출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왕 1세는 이 세우타를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물론 원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답게 방어가 튼튼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했는데 이 원정 준비 사실만으로도 적의 경계를 불러일으켜 성공 가능성을 매우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공략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통해 카스티아가 그라나다를 정복한다면 카스티아에 힘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었고 세우타를 빼앗긴 마린 왕조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은 주변 정세를 면밀히 분석했는데 카스티아는 어린 국왕의 즉위로 섭정체제를 유지하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린 왕조는 내분에 휩싸여 반격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전국에서 선박을 증발하고 유럽 각지에서 병력을 모집했습니다. 이것을 경계한 유럽 국가들에겐 기독교 국가를 향한 군사행동이 아니라며 안심시켰고 밖으론 저지대 국가에 불만이 있다는 소문을 내며 연막작전을 펼쳤습니다. 1415년 8월 13일 포르투갈 함대가 세우타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협의 강한 조류와 돌풍에 휩쓸리며 예정된 기습 공격에 실패하는데요. 포르투갈 함대는 일시적으로 후퇴했고 세우타 총독은 이 소식에 놀라 본토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 함대는 다시 세우타를 향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엔 폭풍이 불어와 함대를 괴롭히는데요. 함대는 또다시 후퇴해야 했고 내부에선 원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주왕 1세는 재차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8월 21일 아침 200척이 넘는 포르투갈 함대가 세우타를 공격했습니다. 의외로 세우타의 방어는 느슨했고 본토에서 보낸 지원군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우타의 총독은 포르투갈 함대가 폭풍에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고는 지원을 철회했던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단 13시간 만에 세우타를 함락했습니다. 이 승리는 포르투갈이 세계 최초의 식민제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니크 왕자는 세우타 정복 이후 아프리카 해안 탐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탐험엔 포르투갈의 무역 확장과 아프리카의 금무역을 주도하려는 것, 해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포르투갈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전설의 기독교 왕국 프레스터존 전설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1419년 포르투갈의 끝자락 사그레스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 자신의 본거지를 만들었는데 후대엔 이곳을 사그레스 학교, 사그레스 궁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니크는 유럽 각지에서 지리학자, 천문학자, 탐험가, 항해사 등을 불러 모아 후원을 시작했고 그의 곧바로 마데이라 섬을 발견, 1427년엔 아소로스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후원을 받은 탐험가들은 1433년까지 40번이 넘는 원정을 나갔습니다. 항해의 영역은 넓어졌고 배는 점점 대서양에 맞게 바뀌며 이때 삼각도칠단 캐러벨이 탄생합니다. 이 시기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만이 목전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시아로 직접 항해한다는 것은 아직 목표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애니크의 첫 목표는 유럽에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보자도르곳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넘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애니크 왕자에겐 아프리카 탐험을 방해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자도르곳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괴물이 지키고 있고 바다가 끓어오르며 사람들은 타버린다고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대 해안에 수중암초가 뻗어 있어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수중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파도가 잔잔한 날에도 마치 증기가 솟구쳐 올라 바닷물이 끓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엄청난 열기가 전해졌는데 뱃사람들에게 극한의 기온이라는 인상을 줬고 함께 날아오는 사막의 번지는 신비로운 어둠을 조성했습니다. 1433년 에아네스 선장이 출항했습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보자도르곳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다른 탐험가들처럼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애니크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같은 배를 준비시켜 재도전하도록 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에아네스가 보자도르곳에 다다르자 강한 해류와 바람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는 공포가 일행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보자도르곳에 대한 전설을 깨부수고 사그레스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아프리카 탐험은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1441년 블랑크곳, 1444년 베르데곳까지 도달했고 그해 에아네스는 원주민 포로를 사로잡아 포르투갈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은 아프리카의 사막을 지나 기니만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활발한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1460년 애니크가 사망하고 국왕 아폰스 5세 때 탐험이 잠깐 중단되지만 곧 주왕 2세가 즉위하자 탐험이 재개됐습니다. 주왕 2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귀족들을 처단하며 강력한 왕권을 세웠는데 그는 마치 애니크처럼 열정적으로 탐험대를 보내며 바다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디오국 황이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이동해 1482년 콩고강을 지나 산타마리아 곳까지 내려갔고 1485년 2차 항해 때는 케이프 크로스까지 내려갔습니다. 주왕 2세는 1487년 동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정탐꾼을 보내 향신료 시장과 무역로를 정찰하게 하는 등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주왕 2세는 왕실 기사였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에게 아프리카 남단을 탐험할 것을 명했습니다. 1487년 세척의 함대를 이끌고 리스본을 떠난 디아스는 먼저 콩고로 향했고 이후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조심스럽게 항해하는데요. 그러던 중 1488년 1월 아프리카 남서부에서 강한 폭풍을 만나는데 폭풍을 피하며 아프리카 남단을 돌게 됩니다. 처음엔 자신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아프리카 남단을 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 디아스는 이대로 인도까지 가고 싶었는데 이때 탐험에 지친 선원들이 항해를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디아스는 회항하며 인근에서 찾은 곳을 폭풍의 고지라고 이름 붙였지만 나중에 주왕 2세에 의해 희망봉이라고 다시 이름 붙여집니다. 희망봉은 포르투갈이 앞으로 신항로를 개척하고 무역과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1497년 바스쿠다가마의 함대가 리스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지금까지의 포르투갈의 발견, 희망봉까지 가는 항로와 정찰을 통해 알아낸 동아프리카, 인도 무역로 정보를 종합해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디아스가 발견한 항로를 따라 희망봉까지 이동했고 이후 다시 해안선을 타고 이동해 말린디에 도착, 그곳에서 인도까지 안내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역로를 따라 캘리컷에 도착하며 인도 항로 개척에 성공합니다. 2년 뒤 그가 포르투갈로 돌아갔을 때 4척으로 출발했던 배는 2척으로 줄어들었고 170명 중 55명만이 생존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은 애니크가 탐사를 시작하고 약 80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해안 식민 요새와 인도 항로를 기반으로 세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망을 구축했고 이것은 유럽 끝자락의 작은 국가가 세계 최초의 식민 제국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이 드디어 희망봉을 발견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하던 그때 경쟁국 스페인에도 왕의 지원을 받은 한 탐험가가 커다란 발견을 해냈습니다.